지난주에 그 앞에 그 내암의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읽어보면서 하면 제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로 하면 그게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상 싶어도 이게 오히려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대체로 좀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꼼꼼하게 같이 읽는 게 제일, 제가 이 학술 발표대회도 그렇고 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논문 쓴 것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이해를 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그래 읽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내암 정인홍에 관한 연구는 한 30년 전만 해도 이 근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좀 대체로 이 무반응이었어요. 그거 참 필요한 건데 잘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뭘 그런 걸 뭐 하는가 이런 무반응 정도였었고, 심하게는 남명 선생에 관한 연구조차도 그 뭐 안 하는 게 좋다, 남명 연구해가지고 잘 된 사람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내암 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 적고 되게 그만 염려스러운 그런 태도로 저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 근래에 와서는 제가 보기에 좀 나아진 것 같은 것은 지금 연세가 90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젊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대 이런 분이었다, 한 3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 세대하고 제가 보니까 한 세대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그 15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를 거쳐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졌고, 게다가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623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인조가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다 하는 이런 것이 이 학계에서 이미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그 인조가 일으킨 것을 반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서인계통, 그러니까 노론소론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금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그게 과연 반정이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대개 한 20-3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 식의 논의가 이제 학계에서도 대개 그 정변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는 아닙니다. 오늘날 공부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하고 달라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학문하는 것은 상당히 그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1623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도 인저반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처럼 개해 정변이다. 개해년에 1623년에 일어난 정변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게 사건이 바뀌는 건 아니고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서양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는 한 번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서 아주 잘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됐다 하는 것도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모택동 같은 사람은 진시황을 이 최고의 인물로 보고 진시황을 본받아서 진시황 했던 대표적인 일이 분서경유 아닙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왔던 그 분서경유와 같은 일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남짓 보면 학교도 폐쇄되고 완전히 그냥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모택동으로 봐서는 그게 제대로 된 거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고집 이것이 사회적인 병폐가 된다는 측면에서 진시황이 그랬었는데 이게 모택동도 역시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지식인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그 지식인이 말썽꾸러기인 건 틀림없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 지식인들이 말썽꾸러기지요. 예. 이게 지식인 아닌 사람은 별로 나쁜 짓을 하질 않아요. 나쁜 짓 해봐야 막 주먹으로 사람 치는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잘못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좀 지식인. 그러니까 지식인이 지식인을 믿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그럼 그런 게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래 하도록 놔둘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한때에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한에서는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뭐 여기에 이 성균관이 있고 뭐 이렇게 향교도 각각 있고 이렇게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러지만은 북한에서는 이런 교육 못 합니다.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요. 조선시대 선비를 좋게 보질 않아요. 선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신분 제도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인데, 그 신분 제도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양반이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추구했던 유교 문화, 이거는 내 팽개 쳐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새로 시대가 달라지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있지도 않는 홍길동도 대단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임꺽정이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 홍경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영웅이에요. 우리는 역사에서 그렇게까지 보질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지,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면 역사를 전부 다르게 봅니다.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23년에 있었던 그 일을 개해정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인조의 후손이 계속 임금했어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인조의 후손이 임금했으니까 누가 감히 인조가 정변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도 자기 조상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신하도 어느 누가 감히 정변을 일으켰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반정이라고 정해놨으면 반정이지. 그게 1910년까지 온 겁니다. 온 거고, 1910년 이후에 1945년까지는 외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여가가 없었어요. 그 조선시대 역사 가지고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됐어요. 나라를 되찾는데 몰두했고, 그 다음 살아가기 바빴고.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194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연구하기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도 초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해가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은 가난하면 연구가 또 안 돼요. 우리가 뭐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 초기까지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빴어요. 우리의 그 경제 사정이 북한보다 그때까지는 70년 초반까지는 못했다고 보지. 그런 상황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부터 시작, 대개 그 8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이 남명에 관한 연구나 그 1623년의 일에 대한 역사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이게 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기껏해야 3, 40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세 이상 된 어른들은
그런 말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어른으로 있는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 또 어른들한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뭐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줄까 봐 이런 생각을 가지. 아버지가 나한테 틀린 말 하겠나, 이래 생각을 해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고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저하고 올 때 조상이 내암 선생이 문인이었어요. 문인인데 그 어쩔 도리가 없어서 문집을 간행하면서 내암하고 내암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찾아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음흉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같이 있다가는 여러모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딱 등 돌리고 나와서 스승을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조선시대에 어떤 경우에도 제자가 스승을 등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제자가 스승을 등진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록을 통해서 정황 증거상 확실하다 싶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스승이 제자를 몰아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이러면 공자도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인 염구를 소자 명고의 공지가야니라, 얘들아 이 북을 울리면서 쟤를 공격을 하는 것이 쫓아내라, 쫓아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제자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정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적에 자식이 영판 보면 되자는 인간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모가 뭐라 하더라도 뭐라 하는 것은 다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지, 그 자식이 영판 나쁜 사람 되라고 부모가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이제 그 내암정인홍하고 관련된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등져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등졌느냐 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볼 것 같으면 제자가 등진 경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제자의 제자쯤 때까지 적어도 그 제자의 한 정손 정도 될 때까지도 내암정인홍을 밀어낼 생각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00년대 후반쯤 돼가지고 한 150년쯤 지나서 비로소 도저히 안 되겠다, 책은 간행은 해야 되는데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암정인홍하고는 이제 단절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단절을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다 알았어요. 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지만은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 이분하고 우리가 선을 딱 끊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700년대 후반에 문집이 나오면서 내암정인홍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그게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1700년대 후반 이후로 문집 나오는 것을 보고, 문집이 남명학파의 여러 문집들이 그때 내암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는 대부분이 없어졌지만 가끔씩 남아있는 기록을 이래 보면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못해요. 물론 중간중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51년에 남명집 회판 사건이 있을 적에 그때부터 내암을 우리가 끌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싹트기는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었다. 그게 완전히 결론 날 지경까지 가면 1700년대 후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한
40-50년 넘게 지났어요. 250년 좀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대개 집안에서 대대로 내암 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훌륭한데 우리는 지금 훌륭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그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해 내려온 지가 200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특히 제가 한 40살 남짓 40살 근처쯤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 노인들이 보기에는 새파란 사람이 내암이 그렇지 않다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했었죠. 그런데 이제 학교의 사정도 달라지고 또 제가 어쩌면 여기 진주 인근에 학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약간의 신임을 얻어서 그런지 제 말을 조금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암 정인홍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원한을 샀느냐?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왜 남들 하고 그렇게 척을 졌느냐? 그 무슨 우계성원, 송강정철 이런 사람들하고 척지고 그 다음에 유성룡하고 척지고 그 다음에 퇴계, 회제 이런 쟁쟁한 인물들하고 다 척을 졌어.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 뒤에 나오는 내용과 다 같이 무관하지 않아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 이제 또 이거 읽다 보면 또 순서가 바뀌긴 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김에 그거를 그만 같이 이야기해서 약간의 이제 내암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내암 정인홍이 처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이 유림에 전국 유림하고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처음은 수당 최영경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당 최영경이 1589년에 일어난 기축옥사 기축옥사 때 바로 이 수당 최영경이 이 진주역이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기축옥사는 정여립이라고 하는 전북 부안의 선비였고 그 선비가 일찍 과거급제해가지고 율곡 선생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주 똑똑한 선비였는데 이 사람이 1589년에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 반역을 도모했는데 마지막에 잡으려고 가니까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자면 정여립의 이 말은 없어요. 없고 정여립 주변의 사람들을 수사를 쫙 해가 너가 모주가 누구냐 말하자면 누구를 제일 이 어떤 삼아가 그 일을 했느냐 이 이야기하니까 정여립 위에 길산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산봉이 누구냐? 길산봉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실명이 아니라. 그 길산봉이 누구냐 하니까 길산봉이 최영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최영경은 계속 여기 있었던 사람, 진주에 있었던 사람. 정여립과 알고는 있었어요. 정여립과 알고 있었던 것은 옛날에 서울에 있을 적에 이분이 1560년대에 수당 최영경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내려왔다고 해도 완전히 살림을 다 이동해가 내려온 건 아니었고 남명 선생 때문에 내려와 있다가 남명 선생 돌아가시고 난 뒤로 다시 완전히 진주로 살았습니다. 진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동생 최여경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두 분이 같이 여기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89년 그 무렵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길산봉이 모주인데 모주가 누구냐 최영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붓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이제 뭐 신문을 받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는 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수당 최영경이 죽게 된 배경에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계성혼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으면 수당 최영경이 죽을 수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산봉을 만들어낸 것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길산봉을 만들어내고 길산봉이 최영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군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영경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신문해봐도 정여립과 서로 모의한 적이 없는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성혼의 아들이 그 위로를 하러 왔어요.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때 이 수당 최영경이 그 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봐줬으면 될 건데 그래 참 고생이 많으셨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네 애비 때문이다 이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니까 수당 최영경이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사람이 참 고고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계성호는 수당 최영경보다 6살 적어요. 6살 적은데 우계성원이 그 성수침의 아들이에요. 남명생 친구인 성수침 아들인데 사람이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말하자면 이름이 고고하다고 이름난 최영경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최영경이 이름나 있길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이래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선비들 사회에서 참 최영경이라는 인물이 참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우계성혼이 선비들 사회에서 최영경이 대단하다고 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 최영경은 그 당시에 성혼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이름 났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성혼 그 사람 참 어지간한 사람이더라. 요래 한마디만 말했으면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지 않았을 거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요.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을 끌어들인 이유가 정여립의 옥사에 수당을 끌어들인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들려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수당 최영경이 그렇게 고생하고 난 뒤에 성혼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래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하고 위로할 적에 그 위로로 들리지 않고 좋지 않은 비웃음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네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 그 다음날 다시 붙들리다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붙들리다가 아무 죄 없이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붙들리다가 다시 저거를 그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고문 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명의 제자들로서는 남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제자들의 그 앞장선 인물이 내암정인홍 말고 앞에 덕계 오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남명생 돌아가시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명선생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이 학문적인 지조가 있었던 분이 바로 최영경이었어요. 수당 최영경이었어요. 수당 다음에 말하자면 나이가 있고 학문이 깊었던 인물로는 이제 내암정인홍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명선생 문인 가운데서 말하자면 이 중초적인 역할을 할 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내암정인홍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혼을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내암정인홍이 최영경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한테 그렇게 공격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욕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한 거라고 누구도 말할 수 있나 이 말. 그래서 우계성혼이 들어가지고 결국 멀쩡한 최영경을 죽이게 했다고 비판한 것이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거 참 내암정인홍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친구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남명 선생의 학문하고 관련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변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내암만 비판했던 게 아니고 동강 김우홍 남명생의 제자 가운데 동강 김우홍도 우계성혼을 비판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계학파가 1623년에 계해 정변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 그 이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계성혼의 제자입니다. 자기 스승의 그 억울함, 자기 스승이 내암정인홍한테 욕당한 거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싸움이 이긴 거예요. 이귀라고 하는 인물이 싸움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에 진 사람이 역사에 이긴 사람의 편에서 역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암정인홍이 좋지 않은 인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제 그 첫 번째 하나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제와 퇴계에 대한 비판이. 회제와 퇴계에 대한 비판인데, 회제 퇴계에 대한 비판은 남명 선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명 선생을 비판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수당 최영경도 죽고 난 뒤에 이제 남명학파에서 제일
학문도 깊고 나이도 많고 남명학파를 이끌어가야 될 입장인데 남명 선생에 대한 비판을 특히 이제 퇴계 선생이 깊이 있게 한 거라. 그 전에 회재 선생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뒤에 남명 선생과 비슷한 시기까지 살았어요. 퇴계 선생은 1570년 겨울에 돌아가시고 남명 선생은 1572년 봄에 돌아가셨으니까 1년 남짓 더 살았어요. 남명 선생이. 근데 그 시기까지 두 분이 서로 돌아가신 그 시기까지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남명의 학문의 문제점은 노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퇴계 선생 문집 뒤에 잔뜩 그게 실려 있는데 그게 1600년경에 1600년에 퇴계 선생 문집이 간행돼요. 거기에 이제 남명에 관한 좋지 않은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마치 남명은 유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명이 유학자가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괜찮아요. 예. 유학자가 실제로 아니었으면 그만인데 남명은 유학자로서 불교와 노장, 도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말하자면 유학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김수환 추기경이 불교도 인정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이렇게가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을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면 곤란하겠죠. 그분은 말하자면 자기가 천주교를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는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남명선생도 그랬어요. 남명선생도 유학자고 그러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점, 그 다음에 노장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점 다 인정을 했어요. 야, 그거 좋다. 그리고 노장과 불교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유교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다 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건 사실이죠. 오늘날도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다 통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 어울려 잘 살기를 바라지 싸우고 자기 부모 괴롭히고 형제간 싸우고 이웃집하고 잘못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도 없지요. 어떤 종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측면에서는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명을 두고 이제 유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곤란하다. 남명을 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벼슬 안 했다고 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벼슬 안 했다고 노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자의 제자 안자는 평생 벼슬 안 했어요. 그럼 안자도 노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이면서 벼슬길에 나갈 수도 있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벼슬길에 안 나간다고 노장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면서 벼슬길에 남명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출처라는 거예요. 출처.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출약하고 벼슬길에 물러나 사는 걸 철학하는데 출처가 제일 중요하다. 선배는 출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벼슬에 나갈 만한 시기에 벼슬에 나가야 되고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낮은 벼슬 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제자 덕계 오건이 벼슬길에 나가서 2조 정랑 자리에 갈 정도로 이제 명망이, 조정 내 전체적으로 명망이 일어나니까 빨리 내려오라 하는, 벼슬 그만하고. 그리 덕계, 요즘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선생이 돼가지고 막 제자 출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오라 하고, 그런 선생이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명 선생은 정말 자기 제자를 아껴서 이름 날만할 그때 빨리 그만두고 오지 않으면 벼슬을 그만둘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자꾸 끌려다녀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것은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나 그 음모를 하는 못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걸려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권력을 확실히 잡은, 제일 위에 임금이 확실히 선한 사람이면, 그리고 성인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됩니다.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금이 성인인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 요손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요손 때조차도 과연 그랬는가 싶을 정도인데, 요손 이후로는 한 번도 요손 같은 임금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공자 때도 요손 같은 임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 제대로 벼슬할 만한 때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벼슬 안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벼슬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을 비판한 거예요. 퇴계 선생이. 왜 벼슬 안 하려고 하느냐? 임금이 당신은 문과에 급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육품 벼슬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특별 대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슬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 속에는 그대는 노장적인 취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장이 원래 벼슬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는 도교에 빠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넌지시 그 편지를 통해서 1553년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명이 하나하나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면서 과연 지금이 벼슬할 만한 시기이라면 나한테 가르쳐다오. 그럼 내가 벼슬길 나가겠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퇴계가 그때 나도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는데 아직 못 물러나고 있는데, 내가 어느 결의로 당신을 위해서 지금 벼슬할 만한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발운산이라는 말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기는 나도 당비를 지금 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했어요. 그리고 퇴계는 마음속으로 알아요. 남명이 출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 처에만 뜻을 둔 사람이 아니라, 남명은 누구보다도 나가서 벼슬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남명은 정치 현실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이렇게 딱 세우고 보고 있었어요. 누가 정치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명이 무슨 소리 할까봐 조정의 대신들은 두려워했어요. 그게 사실은 남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벼슬 안 한 사람의 역할은 벼슬 하는 사람들이 겁내도록 함부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겠나, 이런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이게 말하자면 벼슬 안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명은 그런 벼슬 안 있는 건데, 그걸 두고 퇴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보면 거의 노자장자를 믿는 사람, 유학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말했어요.
그 퇴계 선생의 기록을 읽어보면 묘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퇴계 선생의 그 기록을 보면 유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유학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참 묘합니다. 그게. 저는 퇴계 선생은 남명 선생이 유학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노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암정인홍이 1606년경에 이제 퇴계를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런 비판을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당신이 이야기한 남명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 된 거다. 만약에 그게 옳다면 위기제학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유학에 있어서 성리학자들이 제일 이야기하는 게 위기제학이에요. 요 위기제학은 반대로 말하면 위인제학이에요. 요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공부, 오늘날 대부분의 공부는 위인제학이에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다 어디 쓰려고 합니까? 대부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도 제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는 왜 가노? 이러면 막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이 좋은 직장을 왜 얻으려고 하느냐? 이러면 그래야 뭐 결혼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전부 그렇지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없어요. 위기제학 저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인데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훌륭한 인간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가 위기제학인데 정자, 주자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의 핵심이 위기제학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런데 벼슬에 나가기 위한 공부 이거에 전부 다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벼슬에 못 나가도 이름을 얻어가 아무개가 대단하다 하는 다른 사람 눈이 무서운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공부 이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위기제학을 공부한 이가 바로 남명이란 말이죠. 그 남명을 두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노장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위기제학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전부 벼슬길에 나가기 위한 공부, 출세하기 위한 공부만 하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람직하냐? 하고 질문하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내암이 퇴계를 공격한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퇴계 공격한 이유 가운데 벼슬할 만한 때 벼슬해야 되는데 요게 출할 때 출해야 되는데 이게 처해야 될 때도 출했으니까 당신은 제대로 했나 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게 이제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그게 연장선이 1550년대까지 다 이 명종시대 전반에 걸칩니다. 명종시대 전반에. 근데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을사사화가 일어나자마자 그 회제 선생은 위관에 있었어요. 위관이란 말은 그 사람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이고 할 적에 그 사람들의 죄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맡은 사람. 오늘 말하면 검사와 판사를 겸하는 자리. 그런 일을
맡았으니까 후대에서 보면 그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그런데 회제가 들어가지고 나쁜 사람을 죽였다라고,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한 건데, 근데 회제는 그 당시에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을사사화를 오늘처럼 딱 일어나는 순간 이거 을사사화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거를 을사사화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모르고 이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 누가 잘못한 사람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사람 처벌을 진짜 잘한 건지 아니면 안 할 사람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이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현장에 있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회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을사사화의 핵심 그 요원으로 그 일을 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선량한 선비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물러났어야 될 때라. 근데 물러났어야 될 텐데 물러나지 않다가 1547년에 양재 벽수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 쫓겨가가지고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데 회계 선생도 그 무렵에 홍문관 교리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홍문관 교리배설 할 적에 봉성군인가 그 임금의 아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적에 그거를 퇴계는 반대를 했는데 다른 사람 전부 찬성해가 죽였어요. 근데 그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싶고 딱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문관 교리 벼슬하고 있던 나는 이거 그만둬야 나 안 하겠다 이라고 딱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때 찬성을 안 했다 뿐이지, 퇴계 선생 말씀이 자기 찬성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찬성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자리는 있었다. 그래서 그때 딱 그만두는 게 이게 철학, 출처를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근데 그 당시에 잘 몰라요.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딱 그만뒀어야 되는 일이 싶지만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 시국에서 어떤 변화의 흐름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계엄을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너 육군 참모총장 모두 겸사령관이야. 임명적 특주고 겸사령관, 지금부터 겸사령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 계엄은 안 돼요. 저는 안 하겠어요. 이래 보면 오늘날 영웅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너무 좀 있다가 특별히 한 일도 없이 맹 붙잡히다가 앞으로 고생할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정확하게 빨리 판단해가 딱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육군 참모총장 없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고 물러나버립니다. 물러나는 걸 갖다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게 그거 어려운 일이죠. 누가 쉽게 그 자리 탕면을 했는데, 장관 자리 가는데 인사청문회 하는데 온갖 다 끄집어내도 그래도 하겠다고 버티잖아요. 그 정말 창피할 노릇인데, 그래도 이 정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조용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부 다 처참하게 당하고도 어쨌든 그날 그것만 견디고 나면 장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찌 그만 딱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벼슬 그만두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아득한 옛날에는 그 권력이 오늘날하고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그러니까 더욱더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 우리는 그거 뭐 그만두지 차라리 그게 뭐냐 창피하게 말이지 이까지만은 아무도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니 나중에 딱 장관 되면 전부 또 그 앞에 가서 고개를 굽신굽신하고 그런다고 기가 막힌 일인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퇴계 같은 경우 그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함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퇴계의 입장에서 보면 퇴계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격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이제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적에 이게 개해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내암 정의론을 처단한다 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 경상도 쪽에서도 내암 정의론 처벌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못했던 거죠. 안동 건설 사람들이 찬성하지 반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퇴계를 비판하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암 정의론은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퇴계 비판 안 했으면 내암 정의론이 우계성원 비판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퇴계만 비판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제일 핵심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10분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좀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하고 약간은 뭐 벗어나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늘날에도 그렇긴 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대개 특히 조선 초기까지는 스승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승이 여러분인데 그거를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분의 문집을 쓰면서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만 밝히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 다 밝히는 경우도 있고 서너 사람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오늘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두고 그가 가장 큰 스승으로 생각했던 분이 누구냐 이거를 제1스승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스승이 서너 분 있는 분이 있거든.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말을 제일 신임하고 정말 그 선생님이 이제 4명이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견해가 다 달라. 그럴 경우에 누구의 말을 들을까? 이런 측면을 따지고 보아서 제1스승, 제2스승, 제3스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그거는 나이 순이 아니에요. 그건 대개 후대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느냐 그거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 남명선생 제자인데 처음에 남명선생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명선생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제자가 남명선생보다 여러모로 명망이 적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쩌다 언급을 해도 막 잠깐 살짝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명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후대에 남명선생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명선생 시대에 남명선생하고 비슷하게 이 근처에 있었던 인물로는 이제 갈천 임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남명생보다 1살 많습니다. 근데 갈천 임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남명 선생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갈천이 남명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어도 그분들이 나중에 남명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갈천문인이라 소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명문인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 이야기는 갈천보다 남명이 조금 더 이름났으니까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름난 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스승인데도 스승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농암 이현보가 퇴계 선생의 스승인데 퇴계 선생은 스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퇴계 선생이 나는 스승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의 후학들이 퇴계 선생의 제자의 제자 이런 분들이 퇴계 선생의 스승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농암 이현보 선생은 퇴계 선생이 굉장히 따랐던 퇴계 선생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퇴계 선생이 농암 선생에게 무엇을 배웠겠느냐? 이래 이야기해보면 성리학을 배웠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퇴계 선생이 농암 이현보 선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시예요. 시. 퇴계 선생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고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의 시 스승으로는 농암 이현보 선생이 있고 이 근처에 있었던 관포 어덕강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 시인이 아니거든. 시인으로 알려진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시인의 스승이 아무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성리학자. 그리고 성리학을 퇴계 선생한테 가르쳐 줄 만한 인물은 없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스승 없이 이룬 부위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스승 없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 송제 이우라고 하는 분은 자기 숙부인데 그 숙부한테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그를 배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송제 선생한테 가서 그를 배운 걸 외워야 되는데 평소에 잘 외워놨다가도 그게 딱 들어가면 못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탁 서서 한번 다 외우고 그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퇴계 선생이 그만큼 이 실수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러면 송제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송제 선생하고 이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송제 선생한테 그렇게 배운 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 선생의 스승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전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렇게 대단한 학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좀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 훌륭한 분에 대해서 그런 대단찮은 분을 우리가 왜 밝혀가지고 그분 이름 내줄 거냐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훌륭한 분을 있게 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 후 세대 이 후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분을 친구로 삼았는지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이야기 그거보다는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예전 어른들 기록 중에서 그런 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분이 써놓은 기록 가운데 약간 후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 싶은 거는 제외해버려요.
다른 글자를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의 글도 고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퇴계 선생의 글 그대로, 남명 선생의 글 그대로 써놓고 요거는 요렇다라고 하기가 주석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 글 밑에 자잔하게 주석으로 글을 그 당시 큰 학자들이 나름대로 주석을 달아서 의미를 밝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분의 글을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고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곡해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점 어디 잘못된 것이 후대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단한 분들의 글도 다 뜯어 고쳤어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죠. 이제 그런 정신이니까 스승에 관한 개념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아까 그 내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그 내암의 경우는 이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살제 폐모의 원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죽이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죽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임목대비를 폐비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요만큼도 찬성한 적이 없고 자식이 어머니를 폐하는 이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제 폐모의 원흉이라고 몰아붙여서 죽인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죽일 명분을 그런 것으로 명분을 삼았던 거고 실제로는 내암정인호의 제자가 너무 많았어요. 내암정인호의 제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전국이 안정이 안 돼요. 정인호를 처단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1628년에도 들고 일어난 적이 있고 1631년에 크게 드러나가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 역사의 기록이 자세히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기록을 자세히 안 해요. 그 기록을 자세하게 후대에 알려놔놓으면 그게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1623년에 그게 반정이라고 했는데 반정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노? 그러니까 반정이란 말은 바른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느냐? 그리고 몇백 명을 죽일 정도로 될 정도로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래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들먹이지 않아요. 들먹이지 않고 역사의 사건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묘합니다. 실록에 남아있는데 그거를 들추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들추어내면 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 정부의 말하자면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정인홍을 처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1628년하고 1631년. 그런데 만약에 살려두었다면 살려뒀다 하더라도 내암 정인홍은 곧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88살 먹었으니까 그 자연적으로 곧 죽을 사람이죠. 근데 그때 그 개해 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실록의 기록을 읽어보면 저 영감이 자연사 할까봐 겁난다. 빨리 죽이자. 이렇게 해요. 자연사 하면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처단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처단을 딱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라. 나쁜 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합천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동안에 죽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88살 먹은 노인을 죽이려고 했겠는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데 서인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그때 남인의 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퇴계를 심각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그 남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막 미워 죽겠는데 서인이 처단해 준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요 경상우도 지역 빼놓고는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뭐 누가 무슨 이런저런 연구가 나오고 이야기해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아직도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사실 아닌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제 폐모의 원흉인데요 하고 자꾸 그래. 그 살제 폐모의 원흉이 뭐냐 이거. 뭐가 살제냐 이거. 그리고 당신이 무슨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창대군을 죽이는데 찬동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근거 한번 내놔봐라. 이러면 그 살제 폐모의 원흉이라고 했잖아. 살제 폐모의 원흉이라고 하다가 살제 폐모의 원흉이냐. 기록이 남아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정인홍이 남긴 기록에는 살제할 필요가 없다고 돼가 있는데 그거 실록에 딱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딱 빼먹었어. 생략했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살제 폐모의 원흉이라고 몰아붙이고 난 뒤에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지 그게. 폐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모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을 딱 내암정인호의 그 기록을 상소문을 옮기면서 그 부분을 딱 빼버려요. 그걸 생략을 딱 해요. 실록에서는 그 수많은 글을 다 실어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생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딱 생략했어요.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폐모해서는 안 된다. 자식의 어머니를 폐모하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딱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폐모에 반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실록에. 그런데 폐모에 찬성한 기록도 물론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판할 적에 남아있는 기록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덮어 씌운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내암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후대에 그래 된 건데 그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내암정인홍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보면 어떤 경우에도 내암정인홍이 말하자면 이 정치적으로 크게 누가 비판을 할 수 있을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왜 그러냐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대로 한 거는 영천 군수화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에 영천 군수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벼슬이 내려주면 올라가서 벼슬을 하려고 하면 뭐 그만두고 이렇게 가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벼슬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잘못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해군 시절에 임금이 무슨 정인홍에게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을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신 처리한 사람이 이이첨이었다. 그런데 이이첨이 정인홍의 견해를 바꿔가 이야기했다. 또는 정인홍의 그게 사촌이나 오촌이 그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인홍의 말이 이렇다라고 말해가 그렇게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암 정인홍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걸 자기가 말했는데 그걸 멍뚱하게 전달하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질 도리는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나는 말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암 정인홍이 자기가 남은 그 기록해 놓은 것, 그 다음 상소한 내용, 이런 걸 보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내암 정인홍은 글씨가 시원찮아요. 옛날 학자 중에 글씨를 잘 쓴 사람도 있죠. 그 내암 정인홍은 글씨가 남아있는 글씨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글씨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근래 학자 중에 우리 여기 중대 선생, 최근에 중대 선생인데 중대 선생도 글씨를 잘 쓰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학자라고 해서 다 글씨 잘 쓰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 글자를, 내암 선생 집안에서는, 영창대군의 우익을 처단하고 나면 영창대군은 불알간 돼지와 같다 하는 그 부분에 그거를 문집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기록이 문제란 말이에요. 불알간 돼지와 같다고. 영창대군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되겠나?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 부분을 지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보면 서로가 문집 만들면서 자기가 이거 비판받을까 싶은 거 지우고, 실록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건 또 지우고, 이런 건데 그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내암이 비판을 받게 되는 배경과 그 다음에 비판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의 제일 앞장서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 오늘날 내암 정인홍을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겁니다. 누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디 써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오늘날 와가지고 수제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암 정인홍은 남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제 수당 최영경이 죽고 나니까 수당 최영경이 1590년에 죽으니까 그로부터 1623년까지니까 33년 더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전국을 남명학파의 어떤 남명학파를 움직였던, 남명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내암 정인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수당 최영경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수당이 그 역할을 한 해설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당이 먼저 죽고 나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내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암이 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당이 오래 살고 내암이 일찍 죽었으면 내암은 그렇게 나쁜 인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만약에 1620년에만 죽었다 해도 그렇게 나쁜 인물로 알려질 수가 없어요. 1623년 그때까지 살아서 그래. 그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참, 죽고 사는 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623년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죽는 사람이 나는 이래 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죽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이런 처지에 있을 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지금 정권에 어디 자리에 있을 적에 내가 계속 그 정권의 최고 책임자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따라 붙을 것이냐 아니면 즉시 그만둘 것이냐 이런 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 문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하고 관련시키기 위해서지 그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아무리 지금 욕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저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야기도 전부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문제지 누구를 뭐 잔뜩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조상 그 문집을 내놓고 막 이게 대단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가 우리 조상 문집을 내놓으면서 이런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게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그거 좋아서 웃고 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육아에서 이야기는 어떤 경우도 죽으면 그만이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문제.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으로 해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자식들이 다 보고 손자들이 다 봐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릴 적에 7살, 8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이 기억이 다 나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다. 이 기억이 다 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보고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입에 욕이 막 달아나와. 이러면 아이고야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그래야지. 이 생각을 딱 한단 말이죠. 그게 내 문제가 바로 내 아들하고 손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저는 남명이나 내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비판했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면 저는 비판은 누구나 서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비판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래서 편이 많으면 당대에 편이 많으면 편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권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잡아도 정권 잡는 사람이 정권이 딱 힘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이 됩니다. 근데 딱 정권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지금 이 근래 정권만 알고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는 것 자체를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저 사람 말을 이해할 것이냐, 저 사람 어떤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흔들리면 줏대 없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 정치가 전부 편가름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누구든지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고 저 판단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다고 보고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고 보고 그래야 되지. 아,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내가 뭐 좋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뭐 떠벌릴 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이 내암의 견해 이것은 자기 스승을 위해서 자기 제자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암의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도 그래 안 할 수 있겠나요? 예컨대 제가 그 당시 내암의 입장에 있다 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퇴계 선생의 제자가 퇴계 선생을 그렇게 막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한테 비판한 건 아니잖아. 내가 나서가지고 괜히 얻어먹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제자로서 도리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욕을 막 먹었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욕했지 내 욕했나? 이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도리냐. 그리고 아버지가 욕을 먹었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욕했지 뭐 내 욕했나? 하고 아버지 욕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냐. 외국에 나갔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해대요. 그럴 적에 아이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욕했지 뭐 내 욕했나? 이러고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예전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스승에 관해서 각별한 생각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욕먹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대응을 너 왜 그런 대응을 했느냐라고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대응 자체가 내용이 사실 아닌 것 가지고 왜 대응을 했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는 당연히 해도 좋다고 봐요. 그래야 되지. 왜 그런 걸 대응을 했느냐. 대응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가 비판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 사실이 아닌 거 왜 끄집어내가지고 왜 엉뚱하게 사람을 그래 모함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잘못된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자 이거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을 털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말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요. 그 선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현의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자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공자를 존경하지만은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여자와 소인은 난양해야 하라. 기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가까이 하면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옛날에 여성들이 배운 거 없을 적에 그랬지만 오늘날 여성들이 다 배우고 남자가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 공자 당시의 상황에는 그랬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지. 언제나 무조건 공자로 해서 공자에 대해서는 일체 요만큼도 그냥 자꾸 두둔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그 공자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주자에 대해서 비판 요만큼도 못했어요. 조선시대. 주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 해도 괜찮단 말이죠. 그 주자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자 같은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한테도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자를 본받지만 요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내한만이 아니고 조선시대에 서로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퇴계 선생은 비판해도 괜찮고 퇴계 선생보다 못한 내함 정의놈은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곤란하다고 봐요. 비판은 누구든지 해도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내용을 읽어보고 너 왜 엉터리 없는 내용으로 남을 비판하느냐. 그래서 조목조목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왜 훌륭한 사람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느냐. 이건 곤란한 거라고 봐요. 저는 남명이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상적인 것 가지고 비판하면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거기 실어 놓은 거, 그 강의 자료 중에 남명의 학문이 고항하다는 데 대한 변명한 요게, 고항 학문 변한 요게 내암 정인홍이 쓴 변무 내용의 여러 가지 글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요거는 고항이라고 하는 말이 남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 고항이란 말은 높고 뻣뻣하다는 거예요. 벼슬길에 나오라 해도 안 가 이런다. 그러니까 임금이 벼슬하라고 벼슬 내려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그거 뻣뻣하다는 거예요. 고항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높게 보고 그래 뻣뻣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겠다. 세상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만 고상하다고 본다. 그거를 남명의 학문을 한마디로 고항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퇴계 선생이 남명에 대해서 고항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비판한 거예요. 고항이 그게 비판받을 일이냐 하고 변명한 거예요. 이게 고항 학문 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하는 게 이게 뭐 정말 핵심만 팍 골라가 명쾌하게 딱 이야기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간도 잘 맞추지도 못하고 벌써 시간이 다 끝나가서 참 그런데 요 남명의 학문이 고항하라고 하는 데 대한 변명 이거를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만 하면 남명의 학문이 과연 어땠길래 퇴계가 비판했던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내암정인홍이 변명한 이 글이 문제가 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 참 남명을 그렇게 비판하는 게 남명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위기지학을 했던 출처에 엄격했던 남명, 위기지학의 일생을 걸었던 남명, 이분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암정인홍이 변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요 글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뭐 다 맞춰지고 해서